한국IR협의회에서 발간하는 리포트를 기반으로 이 소중한 보고서 같이 보기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다양한 스몰캡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태현 팀장과 박선영 연구위원 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 보셨어요? 유튜브? 살짝만 봤습니다. 다 안 보셨어요? 왠지 내 네. 거는 보기 민망해서 네. 잘 안 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인가요, 예, 팀장님? 좀 민망도 하고, 네. 지난번에 저희가 좀 실수도 좀 많이 하고 네. 해서 잘 보진 않았습니다. 박선영 연구위원님은요? 저도 정신 건강을 위해 일부만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실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제 두 분과 하나하나씩 기업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팀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를 하셨을까요? 많이 아시는 종목일 텐데요. 정상 JLS라고 해서 정상어학원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초, 중, 등 중심의 이제 활용 영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교육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교육 쪽은 경기를 또 많이 타기도 하고 교육 산업과 관련된 연관성이 또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일단은 교육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뭘 보고 계시는지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네, 우선 교육 산업이 우선 경기에 약간 둔감한 편이고요. 우선 교육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내 학력 인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교육 정책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최근에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에듀테크가 있습니다. 5페이지에 지금 보시게 되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 학력 인구입니다. 그 학력 인구라는 정의를 보게 되면 교육 인구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1차적 요인인데요. 통계청에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기준으로 만 3세에서 17세까지를 이제 교육 학력 인구다라고 정의를 하고서 통계를 꼽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국내 학력 인구의 변화가 교육 산업에는 그리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이 국내 학력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를 보게 되면 1970년대에는 4.5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이 1988년에 1.55명까지 감소를 했다가 지금 최근에는 0.84명으로 한 명에도 지금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도에 한 720만 명으로 예상되었던 학력 인구가 2035년에는 488만 명까지 32% 감소할 전망입니다. 특히 정상의 주요 타겟층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되겠는데요. 이들은 2035년에 각각 한 199만 명, 그 다음에 86만 명으로 2020년 대비해서 74%, 그 다음에 64%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정부의 교육정책이 있습니다. 이 교육정책 중에서 정상이 주로 가르치는 영어 과목이 있는데요. 이 영어 과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2011년에 도입된 외국어고 체제 개편 방안이 있었고요. 2018년에 시행된 수능 영어 절대평가 방안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2011년에 도입된 외고 체제 개편 방안의 영향이 컸어요. 왜냐하면 외고 입시, 그러니까 외고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입시를 치르는데 이 입시도 변경이 됐었거든요. 네. 기존에는 지필고사라든가 영어 듣기평가가 있었는데 이게 입학사정관제로 아예 변경이 돼버렸고 내신도 영어만을 보는 내신으로 바뀌었고 기존에는 어떤 대회라든가 인증시험에서 잘 보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가산점을 줬었는데 이걸 아예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사교육 수요가 감소가 되면서 아무래도 정상도 매출액이 감소되는 영향이 있었죠. 근데 두 번째는 2018년에 도입되었던 수능 영어 절대평가 방안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초, 중등에서는 영어 사교육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능 영어가 쉬워지면서 국어라든가 수학 쪽으로 이제 많이 사람들이 사교육을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영어 사교육 수요가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학부모 사이에서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는 과목을 끝내야 된다라는 이런 기조가 펼쳐지면서 초등등에서는 영어 사교육 수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에듀테크 시장이 있는데요. 에듀테크 시장은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알려졌고 네. 특히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에듀케이션하고 테크놀로지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자에 대해 분석해서 학습 효과를 제고시키는 방향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홀론 IQ라고 해서 이 업체에서는 이 에듀테크 시장이 2018년에 1,530억 달러에서 2025년에 3,420억 달러로 연평균 1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성장할 시장이지만 정상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교육 산업은 어떤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 하지만 뭐 이런 흐름과는 또 반대로 정상 JLS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또 존재하잖아요. 네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정상의 투자 포인트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네.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동사가 보유한 부동산의 기나 자산 가치주로서의 이 매력도도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정상은 상장 후에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2년도의 동사는 이제 당기 순이익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때는 이익 소각을 했고요. 그 후에는 이제 배당 정책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사의 배당 정책은 DPS 기준이에요. 즉 이익이 감소해도 전년 대비 감소해도 DPS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익이 증가할 때는 이 DPS를 늘리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배당 성향을 지금 보시게 되면 쭉 이제 보시게 되면 50% 이상으로 쭉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DPS가 지금 보시게 되면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2018년도에 동사가 이익이 굉장히 감소했을 때는 배당 성향이 160%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을 지금 보시게 되면요. 5%에서 8%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는 2022년도에도 동사의 DPS를 전년도와 비슷한 53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 그 배당 수익률이 지금 현재 주가에서 7%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배당주로서의 매력도가 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에 기반한 자산 가치주로서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동사는 이제 주요 사업이 어학 교육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학업을 하다 보면 이제 건물이라는 게 필요하고 교육 공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동사의 정관상에도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이 사업 목적의 하나로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동사의 유형자산하고 투자 부동산이 각각 485억 원하고 214억 원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동사의 주요 부동산이 위치한 곳도 굉장히 좋아요. 대치동, 그 다음에 잠실, 마포, 광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비싼 동네에만 네, 있죠, 학원들이. 네. 네. 그다음에 동사가 보유한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이제 있는데 이게 2011년도에 IFRS가 도입되기 이전에 2010년도에 얘네가 자산 재평가를 한 번 했어요. 그 후로는 이제 자산 재평가를 한 번도 안 한 상태이고요. 잠실 같은 경우 2015년에 그 토지하고 건물을 양수를 했고, 마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을 해서 본사를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부동산을 지금 보시게 되면 그 2013년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쭉 올라가고 있고, 최근 2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이런 점을 감안을 해보면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부동산들이 실질적인 가치가, 자산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광진 분원 건물을 매입한 후에 부동산을 이제 임대하지 않고 자기가 들어가 이제 학원 건물의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는 전략을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거 대비해서 현금 유동성도 풍부한 상황입니다. 2021년 말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 182억 원이 있는데 이걸 올해 100%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후에는 상환 이후에 누적되는 현금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부동산을 매입할 개연성도 크기 때문에 이런 자산 가치주로서의 매력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 관련주 하면 항상 이제 수능 때 그때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네.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산 가치주로서의 매력이 풍부한지 몰랐습니다. 그 정상 제2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영도 있고 프랜차이즈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각의 수익 원이 어떻게 좀 다른지도 비교를 해주시죠. 예, 직영 분원은 이게 네.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가 학원에 그 수강하는 학원 수강료, 학생들의 학원 수강료가 매출로 기록이 되고요. 각각 분원에서의 강사료라든가 임대료, 그 다음에 관리 직원비, 셔틀버스비 이런 것들이 매출 원가로 잡힙니다. 그 보통 30만 원 정도가 한 학생당 그 학원비가 되는데 네. 이 학원비를 오프라인 수강료 한 25만 원, 온라인 수강료 5만 원으로 분리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수익성 차원에서는 아마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가가 워낙 안 들다 보니까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나은 상황입니다. 반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개원 시에 처음에 받는 가맹비가 있어요. 5천만 원에서 한 2억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매출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로열티가 있는데 오프라인 학생 수강료의 4% 정도입니다. 이거를 정상의 매출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직영 분원과 같이 온라인 수강료 전액을 매출로 인식을 하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온라인 수강료의 20%를 프랜차이즈 분원에 돈을 줍니다. 수수료 주고 모집 수수료 개념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교재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도서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그 정상의 매출로 인식을 하고 프랜차이즈 분원에서는 온라인 수강료와 비슷하게 도서비의 5%를 모집 수수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있을 텐데 그래도 오프라인 비중이 현저히 지금 네, 높죠. 높은 상황입니다. 오프라인 중심, 오프라인 기반이다라고는 네,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실적은 어땠는지 또 올해 실적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지난해 시장 굉장히 좋았어요. 매출액도 좋았고 단기 순이익도 좋았는데요. 매출액은 1,017억 원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기저현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학생 수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동사의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에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체스는 지금 무슨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영어 프로그램이고요. 에이스는 중학교 대상으로 하는 영어 프로그램입니다. 이 직영 분원에서의 체스 학생 수하고 에이스 학생 수가 각각 전년도에 8%, 11% 정도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증가를 했어요. 학생 수가 15% 증가를 하면서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별 지금 매출 증감률 추이가 지금 그래프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에이스하고 체스가 각각 18%, 그 다음에 21%, 18% 정도 증가를 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온라인하고 프랜차이즈 쪽에서의 매출 성장률이 30% 넘게 증가를 하면서 매출 성장의 주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출 이제 총 이익률도 좋았는데요. 27% 정도가 나왔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한 2.5% 정도 상승한 거였는데 그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단가가 높았던 중학교 학생 수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고정비가 좀 많은데 이제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원가율이 아까 낮았던 그 온라인이라던가 이 교재 매출이 증가한 것도 이 매출 총이익률이 증가에 견인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관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4%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도 16.7%로 6% 정도 개선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실적이 나왔고요. 당기순이익은 103% 정도 증가하면서 136억 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22년도에 정상의 매출액을 한 8%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영업이익률은
6% 정도 감소한 14.6%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요즘에 물가가 상승하면서 분원 쪽에서 이제 강사료라든가 임대료, 그다음에 셔틀버스비 등이 이제 아무래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한 7% 정도 감소한 127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와 실적 이렇게 다 따져봤습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도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저는 동사가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동사의 고질적인, 나중에 리스크에서 언급을 할 텐데, 국내 학력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다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적당하게 밸류에이션을 못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동사에 지금 보시게 되면 22년 예상 PER이 9.5배입니다. 그 과거 5년간의 역사적 추이를 지금 보게 되면 매력적이다,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그 단기 순이익 감소로 PER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의 2018년도죠. 2018년도에 EPS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때 그 PER 최고가 33배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 후에 동사의 추이를 보시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쭉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주가는 이게 계속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는 최저 한 6.8배까지 PER이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동사가 지금 물론 중기장기적으로는 학력 인구 감소로 성장성이 제한된다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3년간은 이 학력 인구가 현 수준에서는 특히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사가 보유했던 부동산의 실질 가치를 고려를 해보면 현재 밸류에이션에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크레버스나 이런 타격과 비교를 했을 때는 어때요? 네, 그 비교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정상하고 이제 특히 크레버스가 이제 같이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PER로 보게 되면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ROE로 지금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크레버스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좀 더 있어서 시장에서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정상의 진가가 그래도 2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날 만큼 차이가 이렇게 안 좋은, 정상이 안 좋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인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건 말이 안 된다. 네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살짝 언급은 해주셨는데 학령 인구의 감소가 역시나 리스크 요인일까요?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초저출산 이슈가 지금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에 270만 명이었던 초등학교 인구는 거의 2035년에 200만 명 수준으로 감소를 하고, 중학교도 137만 명에서 86만 명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학원 수강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동사 주가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정상어학원이라는 학원 이름이 더 친숙한 정상JLS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김태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보고서 같이 보기, 이번에는 박선영 연구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단연 제약 바이오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네, 오늘은 저희 한국의 약간 방사성 의약품 좀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퓨처캠이라는 회사 가지고 왔습니다. 리포트를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국내 방사성 의약품을 선도하는 기업이다라고 딱 표현을 해주셨던데, 네네. 먼저 이 방사성 의약품 어려워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풀어주시죠. 네, 안 그래도 그 신약 개발 회사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케미컬이나 바이오 쪽으로 다 생각하시는데요. 퓨처캠 같은 경우는 방사성을 그 동위원소를 이용한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5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이 있거든요. 네. 5페이지 그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성 의약품은 그 방사성 동위 원소에
전구체를 붙여서 만든 의약품입니다. 그 방사성 동위원소가 약효를 내는 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펩타이드 같은 쪽이 그 내게 타겟으로 하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마커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이런 의약품을 만들어서 의약품을 주사제로 만들어서 인체에 투입을 하고 PET 같은 진단 촬영을 통해서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어떤 걸 붙이냐에 따라서 진단용으로 개발이 될 수도 있고요. 치료용으로 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몸 안에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펩타이드를 통해서 그 표적한 어떤 암 같은 그런 목표 지점에 도달을 하면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방사선을 방출을 하면서 효과를 내는 그런 치료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방사성 의약품은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 물질에만 작용해서 부작용이 좀 적고 PET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이 작동하는 것을 바로바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좀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칼을 대지 않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퓨처캠은 어떤 회사일까요? 이 방사성 의약품을 하기는 하는데. 네. 네. 제가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그 방사성 의약품을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나름 오래된 회사입니다. 1999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20년 넘는 지금 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 이 회사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방사성 의약품이 갖고 있는 한 3가지 정도 핵심 기술이 있는데 그 모든 기술을 다 갖고 있는 회사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방사성 의약품의 핵심 기술인 알코올 용매를 활용한 F14, 플로르 18 그 표지 원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2007년에는 독일의 바이엘사에 이 표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 회사의 기술력을 이미 그때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회사는 2014년에는 세계 최초로 파킨슨병 진단용 의약품인 PD뷰, 그리고 2018년에는 국내 29호 신약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 의약품인 알자뷰를 개발을 한 그런 20년 경력의 굉장히 오래된 방사성 의약품 선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부분들이 그러면 퓨처캠의 핵심 파이프라인들인 거예요? 이미 개발되어 있는 이것들은 다 이미 개발이 돼서 실제 진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신약을 또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가지고 있는 이제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경쟁력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사성 의약품이라는 것 자체가 한 3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네. 그 3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방사성 의약품 원천 기술 같은 경우는 3가지로, 첫 번째 바이오마커 제조 기술, 두 번째로는 동위원소 표지 기술, 세 번째로는 자동 합성 장비 기술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바이오마커 쪽 제조 기술 같은 경우는 회사가 그 약물 동력학적 구조를 최대한 고도화, 최적화한 펩타이드 분조 구조를 설계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약물을 보낼 수 있는 그 펩타이드를 굉장히 잘 만드는, 그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동위원소 표지 기술입니다. 이 방사성 의약품이다 보니까 이 동위원소를 얼마나 펩타이드에 잘 붙일 수 있는 그 결합력을 높여서 방사성 의약품의 생산 수율을 높이고 질환 부위에 정확하게 잘 흡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중요한데요. 시장에서 그 플로르 18이 밤감기가 110분짜리예요. 그래서 가장 의약품으로서 많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플로르 18이 굉장히 그 상업성이 있는 그런 방사성 핵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펩타이드를 붙였을 경우에는 반응성이 좀 많이 낮아지고 부반응이 좀 생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알코올성 용매를 사용해서 그 동위원소 표시하는 기술을 특허 출원 및 등록되어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이 기술을 통해서 그 부반응 감소시키고 생산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양성자성 용매를 이용한 방사성 의약품 제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동 합성 장비 기술이라는 건 그 방사성 의약품은 그 특성상 그 방사선 피폭의 위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위험 특성상 방사선이 잘 차폐되어 있는 시설에서 자동 합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산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 출연과제를 통해서 이 자체적으로 S큐브라는 그 논스톱으로 장비를 그 합성 정제 제재를 논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고요. 2018년에는 유럽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천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뭐 핵심 기술과 더불어서 이제 경쟁력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앞으로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로는 어떤 것들을 꼽으셨을까요? 네, 네. 사실 퓨처캠을 오랫동안 보셨던 회사들은 다 알츠하이머 진단으로 네. 다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좀 안타깝게도 최근에 아두카누밥이 좀 제대로 시장에 안착을 못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근데 더 큰 투자 포인트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잡아왔는데요. 우선은 그 전립선암 진단용 의약품 그리고 치료용 의약품이 굉장히 동사는 지금 임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실제 지금 시장 선도하는 물질이 있어서 그거랑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는 부분을 첫 번째 포인트로 갖고 왔습니다. 그 실제 보시면 그 올해 3월 달에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가 전립선 환자를 위한 최초의 표적 방사선 치료제인 플루비토를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플루비토 같은 경우가 2022년 3월 달에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가 전립선 암 환자를 위한 최초의 표적 방사선 치료제인 플루비토를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플루비토 같은 경우는 단독 투여에서 기존 그 전립선암 화학요법 대비해서 환자의 생존기간, 무진행 생존기간을 5개월 개선을 시켰고요. 부분간에도 41.8%를 보이는 등 굉장히 우수한 임상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립선 치료제, 암 치료제 표준 치료제로서 자리 잡을 걸로 시장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퍼스트 인클래스로 자리를 잡았을 경우에 이제 동사의 지금 뒤에서 말씀드릴 동사의 파이프라인하고 좀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플루비토하고 동일하게 저희의 그 전립선암 진단 치료제 FC705는 같은 그 성분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사선 동위 원소랑 펩타이드로 결합된 게 그 방사선 의약품인데요. 그 PSMA라고 해서 전립선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과발현하는 그 PSMA라고 하는 안티젠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어떤 방사능을 붙이냐에 따라서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진단용 동위원소를 붙였을 경우에 FC303이라고 진단제를 만들고 있고요. 그 치료용 동위원소를 붙여서 FC705라고 하는 치료용 의약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플루비토가 임상에 성공을 했고 출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지금 FC705도 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거 하나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궁금한 게 그 FC303, FC705는 각각 임상 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예요? 지금 치료용 의약품인 FC705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국내 임상 1상 투여를 완료했고 이상을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미국 임상 같은 경우는 2026년 4월달, 그러니까 이번 달에서 다음 달 정도 사이에 임상 1상, 2A상을 동시에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 제가 아까 플루이토랑 좀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플루비토랑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10페이지에 좀 그림을 보시면요. 그 FC705랑 PSMA617 이게 플루비토 성분이거든요. 전임상에서 보시면 경쟁 물질인 PSMA617 대비해서 저희 물질이 한 4배 정도 전립선 암에 대한 선택성이 높게 보였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왼쪽 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노바티스사의 물질과 저희를 비교해서 보시면 저희는 지금 훨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성이 높다 보니까 그 1회 투여량을 훨씬 더 적게 투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도 뛰어나고 효능 효과도 좀 좋게 선택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효능 효과도 좋게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적은 용량을 투여해도 효과가 이제 충분한 네. 장점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미 퍼스트 인클래스로 플루비토가 자리를 잡게 됐을 경우에 저희는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좀 더 좋은 효과와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베스트 인클래스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전립선암 쪽으로 이제 진단용 의약품, 치료제 의약품 얘기를 해주셨고 계속 이제 알츠하이머 얘기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어찌 보면 퓨처캠의 좀 중장기적인 이슈가
네. 아닐까 싶어요. 사실 그 전립선 암쪽도 이제 막 시장이 개화가 되고 있고 그 노바티스사가 이번에 그 플루빅토를 출시를 하면서 그 신약 가치를 한 25에서 30억 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거의 한 3조 정도 되는 시장, 3조 정도 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선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네. 근데 알츠하이머 진단 쪽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그 11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현황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면은 퓨처캠의 알자비부터 시작해서 뉴라체크, 비자밀, 아비메드라고 해서 이미 지금 보시면은 2012, 13, 14, 18년도에 이미 다 진단용 의약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알자비조차도 매출이 5억이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알츠하이머 그 치매 시장 자체가 원천적인 신약이 없기 때문에, 약이 없기 때문에 치료제가 없어서 치료제가 그런 거죠. 없으니까 진단을 할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PET 같은 걸 찍어야 되는데 100만 원 넘는 돈을 들여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시장은 엄청나게 큰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고 신약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결국 동반 진단이라는 차원에서 진단 시장이 같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치료제가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게 나왔을 경우에 저희 동사한테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출시가 굉장히 중요한 네.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꼽으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 긴 여정이 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제 각각의 포인트들 알아봤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해 그렇게 썩 좋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신약 개발 회사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런 게 사실 되게 적자 기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 전체 저희 매출에서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게 그 파킨슨병 치료제인 피디부입니다. 그나마 피디부 같은 경우가 2020년부터 지금 한 CAGR, 그러니까 연평균 33%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2020년 9월부터 그 파킨슨 진단의약품 피디뷰에 대해서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절대적으로 그 매출액 자체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요. 비용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립선암 진단용, 치료용 이런 신약이 임상이 계속 진행이 되기에 따라서 연구개발비가 계속 증가하고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코멘트를 드리진 않았지만 시설 방사성 의약품을 위한 시설 투자도 좀 일부 있어서 감가상각비도 좀 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영업 손실 규모가 좀 확대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뭐 저희가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또 PER, PBR로 대입하기에는 네. 또 무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또 추산을 하셨는지. 신약 회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방사성 의약품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좀 찾아봤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퓨처캠 같은 경우가 워낙 선도 기업이고 뭐 업력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방사성 의약품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뭐 이런 여부에 따라서 그 회사들하고 좀 직접 비교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전립선암 치료제 개발 가치를 좀 시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랑 좀 한번 비교를 해보자 해서 갖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바티스가 플루빅토라는 신약을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플루빅토가 노바티스가 자체 개발한 게 아니라 이 원물질을 갖고 있던 회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갖고 온 약물이에요. 그래서 2018년에 노바티스는 이 방사성 의약품 전문 기업인 엔도사이트라는 미국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 약물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엔도사이트 같은 경우는 또 2017년에 독일의 ABX라는 회사로부터 아까 PSMA라고 전립선 암 특이의 안티젠을 갖고 있는 그 물질을 기술 이전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좀 역산을 해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어느 정도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페이지에 개별 기업 표를 한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루빅토의 원 기술을 갖고 있었던 ABX, 독일 바이오텍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임상 1상을 진행 중이었던 그 약물을 2017년에 1200만 달러 정도, 하나로 한 140억 정도의 가치로 엔도사이트한테 넘겼습니다. 엔도사이트가 1년 만에 2018년에 이 물질을 가지고 임상 2상을 했거든요. 그 상태에서 노바티스에게 21억 불, 하나로 한 2.3조 정도 되는 가치의 회사가 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약물에 대한 가치를 이 정도로 노바티스가 보고 가져갔구나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노바티스는 2018년에 그 방사성 위장관 췌장 신경 내분기 종양 치료제인 루타테라라는 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임상 3상이 진입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 회사도 35억 불, 그러니까 하나로 한 4.3조 정도 되는 그런 가치의 회사를 인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사성 의약품의 이런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런 가치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퓨처캠이 2천억대 초반 정도의 지금 그 시가총액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퓨처캠도 가치를 네. 받을 날이 올 거다. 가능성이 높다. 네. 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잘 네. 됐을 경우에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어차피 신약 개발 회사다 보니까 자본 조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본 조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요. 실제 상장 이후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누적 적자 기업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대신에 2016년에 IPO를 하면서 200억을 조달을 했고요. 2018년에 300억, 그리고 2020년에 300억을 조달을 했습니다. 실제 2020년 조달은 2018년에 조달했던 CB를 그 상환하는 목적으로 조달을 했었었는데 이 CB 투자자들이 다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덕분에 지금 회사는 캐시를 거의 2021년 말 기준으로 거의 300억 이상의 캐시를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저희 임상 진행 속도라든지 이미 출시가 예상이 되는 그런 제품들을 감안을 해서 보면 당분간은 좀 그래도 현금 추가적인 어떤 조달이나 이런 이슈는 조금 잠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 방사성 의약품을 선도하는 기업 퓨처캠에 대해서 박선영 연구위원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